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첫 번째 주제는 세계의 전쟁입니다. 크게는 얼마 전 관세 합의는 했습니다만 언제 어떻게 번질지 모를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있고요. 여전히 휴전 군부를 떼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최근 전면전 직전까지 갔던 인도와 파키스탄. 모디 인도 총리는 파키스탄과는 무역도 대화도 없을 것이다. 이런 강경한 입장으로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쉽사리 해결될 것 같고 계속해서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두 분 한 말씀 해주신 거 이거부터 좀 얘기를 듣겠습니다. 최영진 전무님, 네네. 세상을 움직이는 힘 뭡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주식시장의 데이터들을 보다 보면은 그 숲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나무를 보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투자하는 관점에서 도대체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무엇인가라는 데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헤게모니 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지금 세상은 전쟁 중이다. 총성 있는 전쟁과 총성 없는 전쟁을 하고 있다. 총성 있는 전쟁은 결국은 이제 방산주로 대표되는 이 죽고 사는 문제, 죽사니즘에 대한 얘기일 거고요. 또 하나는 총성 없는 전쟁은 미중 패권 전쟁 하에서 빅테크들의 미국의 얼라이언스 그리고 중국의 얼라이언스 이 두 큰 패권 국가들의 테크 얼라이언스를 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성 없는 전쟁이 요즘 더 치열한 것 같은 느낌도 맞습니다. 듭니다. 염승환 이사님, 우아한 위선의 시대가 가고 정직한 야만의 시대가 도래했다. 우아한 말씀입니다. 이거 좀 해설해 주시죠. 요즘에 뭐 한 교수님께서 했던 얘기인데 이게 주식시장에도 이 말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전쟁 얘기해 주셨지만 사실 전쟁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예. 근데 전쟁이 나버렸고 그 다음에 지금 사실 요즘에 뭐 신재생 에너지주들이 변동성이 크지만 누구나 이제 그 지구 온도가 이제 앞으로 1.5도 이상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로 많이 가야 되는 건 맞는데 실상 지난 몇 년간을 보면 그러질 않고요. 예. 각자 다 이기주의로 가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LNG가 뭐 그 대안이 됐는데 결국 우리가 그 너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우아하고 정말 선한 것만 찾는 건 물론 또 우리 인간 관점에서는 중요하긴 하지만 투자 관점에선 좀 정직하게 차라리 또 야만을 찾는 것도 하나의 좀 중요한 포인트다. 내가 만약에 이제 전쟁을 싫어하는데 사실 그러면 또 방산주 투자하기 좀 어렵잖아요. 근데 방산주 아시겠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네, 그러니까 투자하실 때는 사실 좀 약간 불편한 뭐 부분들이 있더라도 이런 이제 정직한 야만의 시대가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열렸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투자 관점도 좀 바꿔보자라는 좀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속된 말로 뭐 착한 투자 이거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앞서 이게 세계는 전쟁의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최영진 이사님이 이제 총성이 있는 전쟁, 총성 없는 전쟁 두루 말씀해 주셨는데 이 지정학적 리스크 끝날 것 같으면서 잘 안 끝납니다. 특히 뭐 트럼프 집권 이후에는 바로 자기 다음 날 끝내겠다 했는데 여전히 포성이 울리고 있고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최영진 전무님. 예, 저는 그 2023년에 1월 달에 그 플러스 K 방산 ETF를 상장하면서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있는데 평화 시대가 가고 갈등과 분쟁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89년도에 동독과 서독이 통일을 하고 91년도에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 우리는 미국 초일류 국가의 글로벌 밸류 체인 그리고 유럽의 국가들이 러시아의 로드스트림을 통해서 안전하게 가스를 공급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평화의 30년을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시대는 끝이 났다. 앞으로는 다시 미소 암스레이스가 있었던 시대처럼 계속해서 갈등과 분쟁의 시대가 지속될 수밖에 없고 다시 한번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이 이 천하를 재편하는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각자 도생의 갈등과 분쟁의 시대가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주식시장, 투자시장을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시대가 30년 갔으면 지금 분쟁과 갈등의 시대 이것도 또 한 30년 가는 거 아닙니까? 30년 이상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유 심각한 얘기네요. 염승환 이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지정학적 리스크. 근데 이번에 이제 미중 간에 협의를 해서 90일 유예는 했지만 근데 이번에 나왔던 건 뭐냐면 미국 스코페센트 재무장관이 명확하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제 미국과 중국은 디커플링으로 계속 간다. 결론은 그거 이제 근데 이제 서로 간의 관계가 너무 사실 아시겠지만 이제 무역 관계가 너무 깊게 들어갔기 때문에
당장 이혼하면 피해가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중간 과정들이 필요한데 결국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여러 또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 둘 강대국이 결국에 이제 선포를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편가르기가 저는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번에 사실 인도 파키스탄도 뭐 그 중국 전투기가 뭐 프랑스 라팔 전투기 이제 예. 그 격추했다 그래서 한번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결국 어떻게 보면 좀 대리전 양상일 수도 있거든요. 시리아 뒤에 아니 그 파키스탄 뒤에 중국이 있었던 거고 인도 뒤에는 또 그런 이제 서구의 어떤 이제 무기들이 있었던 건데 그런 전쟁이 과연 거기서 끝날 거냐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이번에 뭐 중동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갔는데 가장 좀 놀라웠던 게 이스라엘을 팽식해 버렸어요. 그냥 예. 그냥 관심도 안 줍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최대 우방국인데 그렇죠. 그냥 아무 관심도 안 하고 그냥 사우디 그리고 심지어 시리아랑 또 손을 잡아버렸죠.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런 표현들 많이 쓰죠. 우리 이제 선진국들 말고 글로벌 사우스란 표현을 많이 쓰는데 결국 이제 뭐 남미라든가 이런 중동 지역 이 제3국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여기서 트럼프는 중동을 먼저 손을 잡아버렸고 그 기간 동안 그 시진핑 주석은 남미 가서 브라질 예. 룰라 대통령 손잡고 있었잖아요. 결국엔 이 대리전 양상이 저는 계속 펼쳐질 수 있다. 그래서 누구 편을 들지 모르지만 그런 이 부분들이 계속 이어진다면 이런 외교적인 부분들이 이어지면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 국지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방산주들이 주가가 사실 뭐 실적 좋아서 가는 것도 있지만 이런 이제 지금 그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어떤 장기화가 결국 방산주 주가를 계속 올리고 있지 않나 그런 좀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전쟁이 세 군데에서 벌어졌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 남북한 대치 상태, 그다음에 중국과 대만의 양안 관계. 이것도 또 아주 위험한 그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런 불안감을 안기고 있는데요. 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어제 보도를 했습니다. 주한미군의 4,500명을 괌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제 기억으로는 외신 중에서 아마 월스트리트 저널이 가장 공신력이 있고 그 기사 신뢰성이 높다고 기억을 하는데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에 보고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최영진 전문님. 예, 일부 언론들이나 또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혹시 주한미군의 어떤 철수 혹은 또 감축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이런 관점에서 좀 봐야 됩니다. 주한미군을 미국이라는 관점에서 주한미군의 용처를 봐야 되겠다. 과거에는 남북한 대치 상황에서 북한의 공격을 방어해 주는 게 주한미군의 목적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전 세계에서 중국에 대한 동진을 막기 위한 예. 태평양 사령부와 또 주한미군 그리고 일본에 있는 이런 미군을 전략적으로 충분히 유연성 있게 운용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 부분을 너무나 지나치게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의 관점에서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0년대 주한미군 철수한다는 거 그때 상당히 좀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하고는 좀 다른 분위기에서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염승환 이사님은 이 기사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 당연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불안할 수밖에 없죠. 예. 지금 이제 저도 이제 방 검색해 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이제 주한미군이 한 28,500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4,500명이면 거의 한 이제 20% 가까이 이렇게 이제 약간 이전하겠다는 건데 결국 이제 아까 잘 말씀해 주신 대로 결국 이제 이 괌 인도 태평양 이 지역이 워낙 좀 중요하다 보니까 중국의 이제 남진을 좀 막아야 되잖아요. 아마 그렇죠. 그런 쪽에서 한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카드로도 또 쓰겠죠. 이런 걸 계속 이제 주입을 시키면서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네. 차지하려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되게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좀 세게 던져놓고 협박을 먼저 하고 좀 얻어내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또 충분히 예전부터 또 주한미군 철수 얘기도 간간히 한 번씩 꺼내놨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포석은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뭐 주한미군을 정말 전격적으로 철수하고 그런 결정을 하지는 저는 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하여튼 미국의 이 아시아 태평양 전략 차원에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최영진 전무님이 별명이 여의도 밀리터리맨, 여밀맨이라고 하는 거 왜 그런 얘기가 붙었습니까? 예, 뭐 저희 회사의 뭐 플러스 K방산 ETF가 사실 계속 강세를 보이기도 했었고요. 제가 한 2년 전부터 여의도에서 이 방위산업 관련해서 좀 군대의 무기 수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의도 밀리터리맨 이래서 줄여서 여밀맨 이렇게 좀 불러주셨는데요. K방산 ETF 출시돼가지고 지금 순자산이 8천억 가까이 된다고요? 예, 제가 오기 전에 보니까 한 7,890억? 그러니까 곧 8천억 돌파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거 상당한 성과인데 그 지금 우리가 뭐 세계는 전쟁의 시대, 분쟁과 갈등의 시대라고 하는데 그 가장
투자 관점에서 보면 수혜받는 섹터가 방산이란 거 이거는 뭐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갈까요? 실제로 K방산이 강세를 보였던 가장 큰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평화 시대를 걷는 동안에 미국과 유럽의 방산업체들이 통폐합을 했습니다. 구조조정을 하면서 지난 30여 년 동안은 계속해서 군비도 감축했지만 생산 설비도 줄여나가고 예. 방산기업도 통합한 거죠. 근데 갑자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니까 무기를 빠르게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 공급할 사실 나라가 없는 나라가 거예요. 한국 정도밖에 그렇죠, 그렇죠. 없는 그래서 대한민국은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요인이 뭐였냐? 남북한 대치 상황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고 나니까 코리아 프리미엄이 생긴 거죠. 예. 그게 바로 K방산인 겁니다. 아. 그래서 K방산은 어떻게 보면 70여 년 동안 유일한 분당 국가로서 지속적으로 군비 경쟁을 하고 또 무기를 자립화하고 기술 경쟁을 했던 또 생산 설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한미 연합훈련 등을 통해서 군사훈련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실전에서 활용했던 예. 이 K방산의 무기들이 특히 지상 방산과 재래식 무기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수출을 하게 됐고 그 기술력을 인정받다 보니까 뭐 중동이라든가 심지어는 이제는 선진국까지도 수출국을 다변화하고 무기 품목도 다변화하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K방산의 모멘텀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국지적 분쟁이 많이 늘어나니까 이거 K방산 더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방산 제품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관세 영향도 별로 안 받죠. 사실 뭐 미중 이 무기라는 것들이 미국과의 어떤 관세 문제를 도래할 수 있는 품목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으로 수출하는 품목들이 많지 않고 주로 유럽이라든가 중동이라든가 동남아시아라든가 이런 지역에 또 수출하고 있고요. 무기 같은 경우는 사실 본인들이 필요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B2G 비즈니스고 그래서 관세 전쟁과는 조금 피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2G 정부 상대로. 네. 자, 염승환 이사님께서도 지난해부터 꾸준히 K방산은 유망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올 하반기부터는 이제 많이 오른 방산보다 오히려 재건 쪽에 눈을 돌리자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시고 계세요. 이거 시각을 어떻게 보세요? 근데 재고는 뭐 이렇게 이게 이제 꾸준히 뭐 이어지는 트렌드라기보다는 이제 한 번씩 지금 뭐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도 있고 이번에 또 시리아도 재건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간간히 이런 어쨌든 이제 전쟁 후엔 또 재건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이슈가 좀 뒤따라오겠지만 뭐 재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이제 투자 관점으로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한국의 방산이 강한 건 결국 이 전쟁에서 또 제일 중요한 게 군수물자를 정말 빨리 보급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품질도 좋게. 예. 이게 우리나라 좀 정말 강점이 있는 건데 재건은 우리가 또 하면 좋죠. 그런 식으로 하면 좋지만 재건 시장이 열린다고 해서 우리한테 돌아오는 몫이 얼마일지 계산하기가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리아가 재건할 때 우리가 과연 가서 어느 정도 지분을 차지할 수 있을지 또 이런 보통 재건 산업은요. 일본 상사회사들이 되게 잘하거든요. 지분이 또 그쪽에 우크라이나도 일본이 지분 투자를 또 되게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시장이 열렸을 때 또 과연 우리가 그거에 맞는 또 굉장히 의미 있는 뭔가 재건 어떤 지분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좀 명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재건 테마는 좀 분명히 저도 한 축에선 재건 이슈가 생기니까 관련 기업들의 산업이 정말 좀 커지는 부분이 있겠지만 한국의 몫을 좀 추정을 좀 명확하게 할 때까지는 좀 계속 그런 뉴스가 나오면 저는 좀 단기적인 좀 대응으로 좀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전 얘기 나오고 휴전 얘기 나오면 또 이제 재건 관련주가 또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니까. 그런데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게 트럼프가 취임과 동시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하루면 끝난다 그랬는데 뭐 우크라이나 상대로는 팔을 비틀어서 뭐 광물 협정 체결했고 이랬지만 러시아는 이게 또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러시아 푸틴하고 뭐 친하다 그러지만 별로 말을 안 듣는 것 같고 이거 우크라이나는 동부 지역에 완충지대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이거 어떻게 예측해야 될지 참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쟁을 빨리 끝낼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각국의 어떤 셈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 전쟁에서 우리가 사기 혹은 기세라고 하는데 러시아는 이제 기세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전쟁이 3년여를 지나고 있지만 미국을 포함한 나토 자유진영에서 러시아를 사실 금융부터 시작해서 제재를 했잖아요. 예. 그러나 러시아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였지 않습니까? 지금 3년여의 전쟁 동안에 강건하게 오히려 버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도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쟁이 이러한 소강 상태로 지속되거나 아니면 푸틴이 말한 대로 완충지대화해서 사실상은 분단 상태가 유지되는 형태로 장기화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다 면밀하게 전쟁의 추이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푸틴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발을 빼려고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전쟁을 빨리 끝낼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실제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 발을 뺄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미국은 이번에 속내를 드러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에 있는 이 광물 네. 그리고 지금 미중 패권 전쟁 하에서 미국이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는 중국이 갖고 있는 히토리를 포함한 광물 자원. 예. 이 광물 자원들을 중국으로 받아오지 못할 경우에 미국이 확보해야 되는 지역은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포기한다. 그리고 미국이 이 전쟁에 있어서 발을 뺀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염수환 이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러우 전쟁. 그러니까 저도 좀 시간 이제 올해 안에 막 휴전한다는 얘기는 되게 많이 있었는데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우크라이나 측에서 좀 급하게 좀 나오는데 오히려 좀 뒤로 물러서 버리더라고요. 예. 예, 그런 걸 보면 급하게 좀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충분히 얻어낼 거 얻어낸 다음에 휴전을 시켜버리겠다 이런 좀 생각인 것 같고, 그리고 좀 사실 좀 우리가 이게 트럼프를 좀 분석해보면 되게 무서운 게 결국 우크라이나에 대한 생각은 이게 그 어떤 제가 언론 보도를 보긴 했었는데 우크라이나가 마치 그 전쟁에서 잘못한 것 같이. 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때문에 전쟁이 발생했다. 무슨 논리냐면요, 그냥 제국주의 논리예요. 힘이 강한 데가 우선이고 힘이 약하면 약해서 진 거다. 약간 이런 평가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들으면 좀 너무 섬찟한 얘기죠. 초기 전쟁 초기의 분위기하고는 완전히 달라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치 그 푸틴을 옹호하는 듯한 좀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결국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급하다고 그거를 그냥 덥석 그럼 빨리 휴전하는 쪽으로 가자 이러기도 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결국 휴전을 시킬 겁니다. 트럼프의 그 욕심상 반드시 저는 휴전을 할 거라고는 보는데, 다만 그 시간이 어쨌든 좀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오래 걸리는 그런 좀 분위기로 가고 있고, 결국 러시아도 그렇고 이 우크라이나도 하나씩 양보는 좀 필요한데 지금 아직까지는 뭐 그런 좀 절충점은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양보는 좀 안 하고 있어서 시간 조정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러우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트럼프의 뭐 한마디 한마디에 정말 관심 있게 지켜보는 이유는 결국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뭐 세계은행 추산으로는 10년간 750조 원. 근데 사실 이게 전체 규모는 이렇지만은 우리 몫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거? 그죠, 이 유럽 우리- 국가들이 네, 먼저 맞아요. 다 들어가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한 자료를 보니까 일본이 한 4% 정도 지분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그 자료는 안 나와서 명확하지 않은데 우리는 몫이 아마 좀 굉장히 적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근데 분명히 우리나라도 좀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저는 재건 산업에서 어느 정도 포지션을 차지할 가능성은 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기 가서 이제 사업을 전개를 했을 때, 이제 재건이 시작됐을 때 과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공급망이거든요. 예, 먼 나라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공급을 할 거냐. 그래서 그 그것도 부분이 내륙이잖아요, 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물자 공급하기가 또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원자재 공급을 어떻게 할 거냐가 좀 가장 좀 큰 건 좀 관건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또 철강 산업이라든가 이런 게 또 많이 발달돼 있고 거기에 또 원전 산업도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또 도와줄 목도 있고, 그래서 재건 산업 자체는 계속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요. 특히 우리 입장에서는 재건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많은 기반 산업 시설들이 있으니까 전 정부가 좀 협상을 잘해서 거기에 좀 참여를 한다면 한국에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수출이 좀 늘어나는 효과도 생기니까 긍정적이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저는 생각한 건 결국 이 우리나라 상사 기업들의 좀 역할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상사는 결국 옛날에 뭐 보부상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 끊어진 공급망을 다 연결해 주는 게 사실 상사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워런 버핏이 저는 일본 상사를 괜히 샀다고 생각은 안 해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우리가 방산 얘기도 많이 하지만 또 한편에선 상사의 중요성도 되게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끊어진 걸 연결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의 주요 상사 기업들의 좀 행보도 좀 잘 눈여겨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상사 기업들이 과거에는 뭐 수출 창구 역할을 했지만 요즘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급망, 특히 이제 식량이나 에너지까지 다 네. 관심을 갖고 있고 그렇죠. 자, 이사님, 그 재건주라는 테마가 이제 얼마나 뭐 형성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은 관심 있게 봐야 될 재건주, 뭐 건설주는 뭐 당연할 것 같고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게 굴삭기라고 보시면 돼요. 굴삭기. 네, 결국에 이제 굴삭기가 가장 많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건설용으로 쓰이는 그런 굴삭기들 수요는
좀 급증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항상 재건 테마 이렇게 딱 붙으면 항상 가장 많이 오르는 게 이제 굴삭기 회사들이에요. 주가가 제일 먼저 오르고 사실상 건설주는 그렇게 많이 안 오릅니다. 우리나라 건설사가 과연 거기 참여할 수 있을까는 좀 약간 그 의심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 세계 또 유럽에도 강력한 경쟁국들이 워낙 많거든요. 그런데 굴삭기는 그렇게 경쟁이 아주 또 심하진 않다 보니까 굴삭기 테마가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철강 수요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철강도 있고 특히 구리 같은 거 이런 원자재 쪽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우크라이나도 결국에 가장 많은 게 주택 쪽인데 그 다음으로 많이 재건이 필요한 게 결국 이제 도로나 운송망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또 열차 같은 거, 뭐 철도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뭐 현대로템이 또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열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인프라를 깔 때 필요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제 테마가 좀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은데 다만 이게 연속성이 있으려면 정말 우리가 수주를 받아야 돼요. 거기서. 근데 그게 확인돼야 진짜 제대로 시장이 열리는데 그건 누구도 지금 장담할 수 없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테마의 연속성보다는 한 번씩 이제 단기적인 흐름으로 좀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뭐 재건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린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최영진 전무님, 이 재건 쪽에 ETF 이런 뭐 개설이나 이런 거는 움직임이 없습니까? 아직까지 뭐 재건에 집중해서 ETF가 상품이 나오진 않았는데요. 앞서 말씀 주신 그 건설이라든가 뭐 건설 관련 장비들 뭐 원자재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 ETF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조금 더 이제 재건에 대해서 이런 말씀 좀 코멘트를 좀 예. 드리고 싶은데 이제 다시 재건을 하게 되면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재건하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스마트 시티가 되겠죠. 예. 예. 그리고 새로 폐허가 된 공간들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A to Z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테크 관련 주식들, 그리고 IT 인프라 관련 회사들, 그리고 전기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동안 AI나 이 IT와 관련해서 전기와 관련해서 이미 시장의 주도주라고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총성 없는 전쟁은 결국은 미국과 중국의 큰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이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한 얼라이언스가 있는데 이것이 재건에서도 다 유효한 테마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주를 단순히 무슨 저 포크레인으로 옮기고 그다음에 굴삭기로 파고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정말 이제는 스마트 시티 관점에서 접근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또 안 여쭤볼 수가 없네요. 염수관 이사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동안 90만 원까지 갔다가 오늘은 이제 뭐 82만 원에 마감을 했던데 유상증자 논란은 있었지만은 100만 원 향해 간다, 황제주 향해 간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근데 뭐 불가능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얼마 안 남았죠. 그냥 왜냐하면 이제 시총이 지금 한 39조 되잖아요. 여기서 20% 정도 이제 오르면 되죠. 예. 오르면 이제 그 이제 시총 이제 50조, 100만 원 정도 딱 되는 거기 때문에 시총 50조 그럼 과연 갈 수 있을까? 요 고민인데 그러면 이익을 보면 되죠. 근데 이제 26년도 이익 추정치가 뭐 증권사마다 다르지만 한 3조 원 정도 영업이익 예상을 좀 하는 걸 보니까 여기서 PER 한 15배 주면 45조 나오고요. 또 거기에 조금 더 20배가 안 되죠. 50조만 돼도. 그래서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다. 그래서 지금 구조상 이런 좀 분위기가 이어지고 이번에 1분기 실적 정말 놀라웠잖아요. 뭐 예. 정말 깜짝 놀랄 정도의 좀 성과가 이렇게 수출 마진이 높구나 이런 걸 좀 이제 알려준 부분인데 어쨌든 계속해서 좋은 성과들을 좀 꾸준히 내준다면 뭐 시총 50조, 뭐 100만 원 가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 근데 저는 이제 투자분들 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결국 그 100만 원이냐가 아니냐는 중요하지가 않고요. 이 시총 50조, 뭐 60조 나중에 갔을 때 이걸 유지할 수 있는 그 굳건한 펀더멘털이 계속 이어져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갈수록 눈높이가 점점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정말 어느 시점에서 엔비디아처럼 될 수 있어요. 엔비디아 정말 놀라운 숫자 내도 이제 사람들이 그냥 식상해합니다. 예. 뭐 당연한 거 아니야? 그 정도 내줘야지. 언젠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런 날이 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계속 이제 깨부술 수 있는 뭔가 새로운 이벤트라든가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더 보여줄 룸은 있다고 생각해요. 뭐 계속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다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혹시 방산주 중에서 주목해서 보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말고 다른 어떤 종목이 있습니까? 근데 뭐 주가들이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근데 그나마 이제 많이 못 올랐다고 보는 게 이제 많은 분들이 거론한 게 그 한국항공우주. 예. 여기가 상대적으로 좀 못 올랐다 보니까 그리고 아직은 이제 여기가 우리 이제 공군이라 그러죠. 여기 하늘길은 이제 지상 방사는 확실히 좀 꽉 잘 잡고 있는데
여긴 좀 시간 걸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결국 여기도 막대한 수주 산업이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근데 이번에 KF-21도 어쨌든 이제 양산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 4.5세대 전투기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앞으로 쓰임새가 좀 많을 거란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는 뭐 충분히 뭐 한국항공우주도 좀 경쟁력 있는 기업이고 상대적으로 다른 방산에 비해서 못 갔기 때문에 한번 좀 들여다볼 필요는 있고 다만 저는 이제 어떤 방산주를 떠나서라도 지금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방산 기업들의 주가가 뭐 정말 과도하게 오른 건 사실이에요. 단기간에 예. 뭐 워낙 숫자가 좋아서 그래서 너무 좀 뒤늦게 이렇게 쫓아가지 마시고 중간중간 보니까 현대로템도 그렇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한국항공우주도 고점에서 한 10에서 15%씩은 빠지면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런 좀 타이밍이 왔을 때 한번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큰 기업들만 보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또 이렇게 좀 잘했던 배경에는 저는 국산화가 또 되게 잘 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STX 엔진이라든가 S&T 다이나믹스가 이런 이제 뭐 탱크나 자주포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뭐 장갑차나 이런 데 들어가는 뭐 엔진이라든가 변속기를 이게 원래 대부분 독일제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정말 각고의 노력 끝에 국산화에 성공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 기업들은 근데 사실 이제 큰 기업보다는 그렇게 주가가 많이는 못 올랐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또 그런 핵심 그 장비에 들어가는 그 기자재를 납품하는 그런 기업들도 한번 뭐 들여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방산 섹터가 올해는 뭐 단연 관심을 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시야를 넓혀보죠. 두 분의 인사이트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 무디스가 물론 이제 다른 S&P나 그 피치 같은 경우에 먼저 내렸지만 미국 국가 신용 등급을 강등을 하면서 주초만 해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 신용 등급 강등이라는 건 이게 만만치 않은 건데 이 신용 등급을 미국의 신용 등급이 떨어졌다는 거에 숨은 의미 이것이 과연 무엇인지 최영진 전문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말씀 주신 것처럼 그 3대 신용평가 기관들이 미국의 신용등급 하향했기 때문에 무디스도 사실상 이제 시기가 문제였지 언젠가는 할 것이다라는 건 이미 시장 예측이 되어 있던 거고요. 또 당연히 신용등급이 강등이 되면 미국에 대한 그 국채 수요가 줄 수밖에 없고요. 또 중국 정부에서도 수요가 줄고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효과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은 어느 정도 더 뭐 시장에 예견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크게 좀 충격이 단기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염승환 이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디스 신용등급 강등에도 증시가 올라버렸거든요. 예. 당일날 우리 한국만 좀 또 빠져버렸는데, 근데 이게 결국 중요한 게 학습 효과예요. 그러니까 무디스 신용등급이 나오자마자 뭐 정말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옛날 S&P, 피치 때 어땠나? 근데 그때 다 빠졌거든요. 사실 한 달 동안 빠졌고 결론은 6개월, 1년 지났더니 다 올라갔어요. 그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아, 결국 어차피 또 극복할 거 아닌가? 약간 이제 이런 분위기로 미국 증시는 별 반응이 없었고, 그리고 사실 이게 새로웠던 건 아니고 무디스가 신용등급 강등해도 이상할 건 전혀 없었어요. 미리 그 전에 신용등급 전망을 낮춰놨기 때문에 계속 경고를 했죠. 이렇게 재정적자 심한데 이번에 또 감세안 통과되면 재정적가 더 늘어나는 건 불가피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무디스도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결국 이제 경고 사인을 좀 내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아예 새로운 이슈는 아니었기 때문에 시장은 오히려 좀 불확실성 해소로 그냥 봐버렸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건 절대 증시가 올랐으니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시장이 플러스가 났으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이거를 이거 그러면 이제 이제 악재가 해소됐으니까 좋은 거 아닌가? 예. 근데 이건 호재가 아니에요. 예. 엄밀한 큰 악재입니다, 사실은. 신용등급. 여러분의 신용등급이 만약에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우리 외환위기 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그게 누적되면 이제 돈이 급할 때 빌릴 수가 없어요. 아니면 고금리로 빌려야 됩니다. 지금 미국 금리가 괜히 튀는 게 사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금리가 또 상승하면 또 누적돼서 경기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물론 증시가 정말 잘 버텼고 결국엔 미국 경제가 좋으면 뭐 다시 이 부분을 좀 극복하고 올라가겠지만 지금 뭐 관세라든가 트럼프의 정책을 보면 과연 진짜 미국 경제 좋아질 수 있을까 계속 예. 걱정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디스의 신용 등급 강등 이건 좀 제 생각엔 저는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아니 생각하고 이렇게 어쨌든 간에 이 뭐 당장은 주가는 올랐지만은 어제 미국 시장에서 이 채권금리 뛰는 거 보니까 겁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일본까지도 덩달아 뛰고 이렇게 국채금리가 뛴다는 거는 결코 증시에 좋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과거에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트럼프를 말릴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데 트럼프를 말릴 수 있는 거는 숫자다라고 얘기했는데 최영진 전무님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을 우리가 예측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은 데이터에 대해서는 아주 꼼꼼히 보는 부동산 그렇죠. 사업자 아닙니까? 예. 또 우리가 부동산 사업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금리입니다. 돈의 예, 가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에 좀 와서 보면 과거와 같은 어떤 그런 좀 공격적인 움직임보다는 조금은 좀 유연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그 주식 시장은 반등을 했지만 아마도 면밀하게 데이터들을 좀 추적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 후속 조치들을 한번 기대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염소원 이사님, 그 트럼프가 이 중국을 이렇게 압박하는 것도 많이 완화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그 초기에 취임 초기에 했던 그 관세로 모든 걸 다 재정 적자를 메울 것처럼 얘기하던 네. 거, 이거 완전히 물 건너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번에 이제 감세 법안 통과됐잖아요. 하원에.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의회 예산국의 자료를 보니까 이번에 이제 10년 동안 재정 적자가 2.3조 달러 더 늘어나요. 빚이. 예. 근데 이제 이걸 관세로 뭐 충당할 수 있으면 뭐 가능하겠지만 관세까지 지금 인하해 놓은 상태니까 턱없이 사실 좀 부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충당하는 방법은 어쨌든 결국 빚을 더 내서 충당을 하든가 아니면 경제 성장을 더 일으켜야 돼요. 뭐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는. 근데 그것도 좀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어쨌든 지금 뭐 크게 빠지거나 그런 건 아닌데 좀 뭔가 불안한 요소. 지금 미국의 국제 시장이 자꾸만 이렇게 발작하는 이유가 감세 법안 통과한 건 좋은데 저걸로 경기가 좋아질까? 이거랑 저 돈 진짜 갚을 수 있나? 예. 이거에 대한 의심을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뭔가 청사진을 정확히 안 내놔요. 예, 구체적인 뭐가 없고 그리고 이번에 그 하원 통과된 것도 정말 한 표 차이로 간신히 지금 통과시켜 버렸잖아요. 예. 트럼프가 정말 강매한 거죠. 어떻게 보면 압박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만큼 신뢰가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공화당 내에서도 반발이 심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결국 이 국제 시장의 이런 움직임을 봤을 때 지금의 이런 트럼프의 어떤 이제 감세 법안에 의한 앞으로 재정 적자 이번에 또 일론 머스크가 결국 좀 다시 이제 경진에 복귀를 했지만 공무원 해고했지만 결국 성과가 없었어요. 예. 공무원 해고해서 지출 줄이겠다 그런 것도 없었고 그래서 계속 이런 게 누적되고 있어서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좀 특단의 좀 조치는 좀 내놔야 되는 거 아닌가? 이 경제를 어떻게 좀 활성화시킬 건지 그런 게 없다면 계속해서 금리 이 채권 시장에 대한 매도가 좀 나오면서 그 본인의 의도는 무조건 금리 떨어뜨리고 싶어 하는데 예. 반대로 좀 계속 오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금리가. 트럼프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트럼프의 정책이란 것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경제를 살리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간 더 좀 어렵게 가는 네.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래서 미국 증시가 당선되자마자 급등했잖아요. 랠리가 나오고 일기 때도 우리 봤잖아요. 감세하면서 그런 일들이 펼쳐졌고 근데 그때 이제 중국하고만 싸웠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래서 관세가 있어도 큰 충격까지는 아니었는데 이번에 한술 더 터가지고 전 세계를 다 때리고 뭐 우방이고 뭐가 없죠. 예. 그래놓고는 이것도 되게 황당했던 게 일단 질러놓고요. 애플 아이폰은 또 쏙 빼버리고 반도체랑 의약품 관세 때린다고 경고해놓고는 아직도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고 불리한 건 다 빼고 있어요 지금. 그래놓고는 또 중국과도 사실은 이제 본인이 협상 잘했다고 하지만 우리는 다 알잖아요. 이번에 사실 미국이 더 위험했거든요. 그래서 협상을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과 하긴 했지만 미국이 145% 때린 거는 자신감이 있어서 했을 텐데 예. 결국 합의를 해버렸다는 건 미국 스스로가 이대로 가면 이제 경기가 진짜 망가지는 걸 느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정책 자체가 정말 이 미국 경제를 살리려는 것인지 그러니까 지난 일기 때랑 너무 다르게 좀 저는 너무 무리수 둔 게 아닌가.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단지 이제 이번에 인기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런 이제 인기를 가지고 이제 어차피 나는 4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겠다. 유권자들이 원했던 거 아마 하고 뭐 후유증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해보고 좀 결정을 하겠다. 뭐 그런 좀 생각이 아닌가 또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의 지금 현재까지의 모습을 보면 본인이 의도한 거랑 좀 정반대로 지금 경제 상황이 좀 흘러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 우리 저 회사 선배가 한번 칼럼을 쓰셨는데 트럼프는 룰이 아니라 딜로 접근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원칙으로 딱 가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카드를 바꿔가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트럼프가 뭔가 같은 좀 약간 초기하고는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 미국의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 그 7개 빅테크 주식들은 여전히 갈 것이다. 자산운용 관점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 국민연금이 이 보유액이 국부펀드 중에 네 번째라는 보도까지 나왔어요.
실제로 국민연금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뭐 연금 투자자들, 뭐 퇴직연금 자산도 그렇고 DC, IRP 계좌에서도 지속적으로 가장 많이 샀던 것들이 나스닥 그리고 또 M7 같은 이런 미국의 대형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사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총성 없는 전쟁에서의 대표 주식은 결국은 미국의 테크 주식일 수밖에 없고요. 앞서 또 우리가 토론 중에도 얘기를 했지만 결국이 지금 미국이 그렇다고 하면 미국 일변도의 어떤 테크 주식들만 움직일 것이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패권 전쟁 하에서 또 다른 얼라이언스인 중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빅테크 얼라이언스를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에 취임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1월 20일 그때 우리가 조금은 잊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딥시크라는 것을 공개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 설 연휴 때 나왔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공교롭게도 그게 택일이 왜 그때 됐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2.0, 우리 트럼프 대통령 2기 때 그러면 미국이 먼저 4월 2일에 관세로 선전포고를 한 것일까? 아니면 시진핑 중국의 국가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을 즈음해서 춘절 민심을 잡기도 하고 우리의 테크 역량은 이 정도 된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넌지시 공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미국 테크 주식뿐만 아니라 중국의 어떤 테크 기업 관련해서도 조금은 더 관심을 갖고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국민연금과 달리 그 네덜란드 연기금이나 캐나다 온타리오주 교직원 연금, 그다음에 퀘벡주 연기금 여기는 M7 포지션을 많이 줄였다고 해요. 그래서 두 분께 공통적으로 여쭙고 싶은데 만약에 국부펀드 자금을 운용하신다 그러면 어떤 시장, 어떤 산업군에 투자를 하실 건지 한번 좀 가정을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부펀드를 운용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긴 하는데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을 움직이는 힘에 집중을 해서 좀 장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방위산업 관련한 비중을 좀 크게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40% 정도 비중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글로벌 방산 기업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미국이 아마 방위산업 수출 시장에서 한 43% 천조국이죠. 가장 많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5개국들이 나머지 시장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이스라엘을 빼고 나면 대한민국이 탑 10입니다. 지금 한 3% 정도 수출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유럽의 어떤 재무장 그런 관점에서 유럽에 대한 방산 주식들 그리고 미국에 대한 방산 탑티어들 그리고 팔란티아와 같은 이런 기업들 또 하나는 이제 K방산 영역들 이런 것들을 한번 적절하게 밸런스 있게 담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총성 없는 전쟁에서는 테크 주식에 대한 집중 투자가 좀 필요한데 미국의 비중을 한 10% 정도 또 중국의 비중을 한 30% 정도 하는 이 테크 비중을 한 50% 갖고 제가 만약에 또 하나의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비트코인을 한 10% 투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트코인은 왜 그렇습니까? 사실 앞서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좀 스타디도 하고 조금 더 검증을 해야 되겠지만 최근에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앞서 말씀 주신 미국의 어떤 국채 금리의 상승 그리고 트럼프가 가고자 하는 길에 있어서 결국은 미국 국채 수요를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로 봤을 때는 다른 여타 국가들이 미국의 국채를 사줄 수 있는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우리가 USDT나 USDC와 같은 이 스테이블 코인에서의 리저브로서 국채에 대한 수요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현재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테더 같은 경우가 아마 독일과 한국 정도 수준의 국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를. 그래서 점점 더 이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을 키워갈 때 결국 미국의 국채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도 지금 비트코인의 움직임이나 이런 여러 가지는 단순히 그런 가격의 움직임이 아니라 글로벌 헤게모니 그중에서도 이 달러 패권 그리고 미국의 국채 수요를 만들어내는 이런 큰 그림에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진 정부님이 모두에 말씀해 주신 대로 세상을 움직이는 힘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염승환 이사님, 만약에 국부펀드를 운영하신다면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자산 배분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난 이제 뭐
몇 년간을 보면 그냥 킹달러, 예, 미국 예외주의의 시대인데 이제 올해부로 그건 끝났고요. 그래서 미국 자산 비중, 아까도 이제 네덜란드 연기금이나 이런 데서 좀 약간 미국 비중을 좀 줄이고 있다고 했는데 저는 그런 전략이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산 배분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너무 달러에 쏠려 있던 자산이라면 그걸 좀 빼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중국의 빅테크 투자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AI도 너무 M7에만 집중할 필요는 없고요. 네. 사실 뭐 우리나라에도 뭐 물론 미국과의 경쟁에서는 좀 당연히 경쟁 우위가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한국에도 AI 기업이 있다면 뭐 거기서 똘똘한 기업을 찾아서 좀 자산 배분 측면에서 다양한 국가에 이렇게 좀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이렇게 편입하는 게 저는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종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좀 AI 쪽 좀 괜찮게 보고 있고요. AI 쪽에서도 결국엔 좀 올해 좀 오려고 좀 기대했던 게 그 애플의 온디바이스 AI인데 그게 사실은 좀 내년으로 연기될 것 같고요. 예. 예, 좀 쉽진 않아진 것 같고 그래서 기기보다는 역시 AI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AI 소프트웨어에서 대장 역할을 하는 게 팔란티어거든요. 예. 근데 팔란티어는 뭐 아시겠지만 뭐 지금 뭐 PR이 뭐 200배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접근은 사실 좀 쉽진 않고 근데 국내 기업에서도 AI 소프트웨어 잘하는 기업들이 있다면 한번 그러니까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고 이게 이제 보안과 또 연결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에도 보안주도 있고 하니까 이런 이제 보안 관련된 기업들도 한번 이제 같이 좀 이게 섞어서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한국에서 요즘 가장 뜨거운 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을 봤을 때 조선주가 정말 많이 갔고 또 예. 방산도 많이 갔는데 결국엔 글로벌 경쟁력 있는 한국이 갖고 있는 글로벌 경쟁력 있는 산업이 정말 주도주가 돼버렸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새로 부상하는 게 바로 원전 같아요. 그래서 원전이 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원전 경쟁력은 세계 최강국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번에 체코가 우리랑 괜히 수주하려고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특히 이제 방산과 되게 비슷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잘 나가는 기업들이요. 의외로 유럽을 뚫는 기업 그 업종이 잘합니다. 그렇죠. 화장품도 요즘에 유럽 뚫고 지금 굉장히 많이들 좀 주가 오르고 있는데 방산이 그랬죠. 원전도 체코를 아직 계약 이제 직전에 좀 프랑스가 딴지 걸어가지고 좀 아쉽게 됐지만 결국 저는 체결될 것 같고 이게 체결이 되면 오늘도 그저께 뉴스 나왔죠. 독일 메르츠 총리가 탈원전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 보겠다. 이제 독일은 탈원전 대표 국가인데 독일마저 돌아서면 이제 유럽에서 오스트리아 빼고는 탈원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럽은 이제 원전 짓겠다는 거예요. 예. 프랑스처럼. 그러면 결국 프랑스 아니면 저는 한국의 수주 경쟁이 펼쳐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원전 시공 능력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웨스팅하우스가 기술만 있는 거지. 그래서 결국 웨스팅하우스 미국이 또 진출하고 싶으면 한국의 현대건설 같은 기업과 손잡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이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잘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를 또 파트너로 좀 필요해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블룸버그도 실제 어제 기사 나왔잖아요. 원전 짓고 싶은 국가는 한국과 손잡아라. 이렇게 실제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원전 시장이 저는 커지는 것도 있지만 그 중요한 몫을 한국이 좀 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오늘 현대건설 주가가 10% 넘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게 건설로 간 게 아니잖아요. 원전으로 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원전에 대한 좀 부분들 우리 한국이 제일 잘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이 또 잘하는 지금 트렌드에 가장 잘 맞는 게 미용 의료기기, 피부. 요즘에 외국인들 이제 한국 오면 어디 갈까 이제 올리브영 많이 갔는데 피부과 간다고 합니다. 예. 네, 의료 관광 오는 사람의 절반 이상이 이제 피부과를 가니까 결국 우리나라 의료 시설 뭐 능력도 세계 최고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미용 의료기기 시키기 또 계속 M&A가 발생하는 시장이라는 건 그만큼 많은 기업들이 관심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 그러니까 국내 쪽으로 본다면 저는 한국이 정말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거 이런 쪽을 좀 한번 선택을 해볼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전통적인 뭐 주력 산업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하는 쪽에 한 번 더 비교 우위를 갖고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최영진 전무님, 여의도 밀리터리 매니지먼은 또 그 전에 그 중국에서 아주 오래 근무하셨고 또 중국 자본시장 연구회 이사장까지 또 겸임하시고 계세요. 예, 제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한 11년 정도 이제 중국에서 증권, 자산운용 또 우리 그룹 이렇게 업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어떤 산업화나 도시화 또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다 경험하다가 사드 터지면서 귀국해서 지금은 좀 중국 관련해서 공부만 하는 그런 이제 중자의 모임을 17년째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작년부터 조금씩 중국에 대한 투자 비중들을 이제 늘리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 특히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조금 더 테크 관련된 주식에서는
차이나의 AI 빅텍 종목에는 조금 더 익스포저를 가져가야 되는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가끔씩 중국어를 쓰긴 하는데 오늘도 방송 나와서 한번 쓰자면 징저비엔, 변즈통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한국어로 하면 이제 궁죽변, 변죽통 이런 뜻이죠. 우리가 흔히 궁죽통이라고 알고 예,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트럼프 1기 그리고 이제 바이든을 통해서 계속해서 중국을 기술 굴기를 억제했었잖아요. 근데 이런 중국의 기술 굴기를 억제하면서 중국을 궁핍하게 만들었는데 이 궁핍하게 만든 것이 오히려 중국이 변화하게 만든 거죠. 궁함은 변한다. 그렇죠. 사람은 사실 결핍이 있어야 사실은 뭔가 새로운 것을 찾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도 마찬가지인 거죠. 계속해서 글로벌 밸류체인 하에서 본인들이 필요한 것들을 구매할 수 있는 단계에서는 그렇게 기술 굴기를 그렇게 가파르게 급진적으로 할 생각은 없었을 테지만 오히려 중국을 옥죄는 과정 속에서 중국은 도강량하면서 지난 10여 년 동안 천문학적인 자금을 씁니다. 거의 1조 달러를 사실 이 AI 반도체 집중 투자하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뭐 일부 반도체라든가 뭐 노광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중국이 떨어지지만 SMIC 같은 경우에는 벌써 TSMC나 삼성전 다음으로 파운드리 따라왔고 BYD 같은 종목은 이미 테슬라를 매출액으로는 이겼지 않습니까? 뭐 급속 충전 속도 같은 경우도 뭐 5분만 충전해서 한 400km 가고 하니까 뭐 우리가 대륙의 실수라고 봤던 샤오미 지금은 대륙의 실수가 아니라 전기차까지 만들고 있고요. 예. 이제는 반도체까지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의 테크 기업들의 굴기는 상당히 무서운 수준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그런 측면에서 보면 BAT뿐만 아니라 샤오미라든가 그리고 메이투안이라든가 SMIC 또 BYD 이러한 대표 주식들에 대한 투자나 익스포저를 좀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해서 관련된 뭐 ETF도 좀 출시하고 그랬습니다. 이 관련해 가지고 사실 뭐 우리 중국 테크 기업들 일이 공부해 가면서 들어가기는 좀 어렵고 그 새로운 ETF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죠. 예, 뭐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회사들이 이 중국의 차이나 AI 테크 탑10 이렇게 해서 좀 M7에 좀 비슷하게 뭐 테레픽 10이라는 그런 또 용어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좀 셀렉팅한 ETF들이 지금 지난 주에 뭐 상당히 좀 많이 상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장을 했고요. 그래서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서 그 안에 있는 종목들이 어떤 것인지 체크해 보신다고 하면 개별 종목을 하나하나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어렵죠, 사실. 그래서 그렇게 좀 패키징 되어 있는 ETF를 투자해 보시는 것도 중국의 익스포저를 가져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제는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나오신 꾼들한테 이럴 때 더 하나라도 더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투자자 여러분께 정말 팁과 함께 조언 좀 해주시죠. 요즘에 이게 지수 보면 정말 답답하잖아요. 답답합니다. 뭐, 근데 주도주 선정을 잘하신 분들은 엄청난 성과를 지금 내는 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화려한 종목 장세. 오늘 같이 답답한 장에도 그러니까 사실 그런 좀 표현 많이 하죠. 이제 증권가에서 삼성전자가 죽어야 종목 장세가 된다. 좀 잔인한 말이긴 한데 네. 삼성전자가 못 가니까 정말 화려한 종목 장세 펼쳐져요. 근데 막상 삼성전자가 또 가면 이런 장은 또 안 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언젠간 오르겠죠. 오를 텐데 삼성전자 이렇게 어쨌든 좀 눌려 있는 장세 속에선 계속해서 뭔가 똘똘한 기업을 찾는 게 좀 중요하다. 근데 아까 이제 전무님께서도 정말 좋은 얘기 해주신 것처럼 결국 세상을 바꾸는 힘, 그걸 갖고 있는 기업이 결국엔 주도주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아까 저도 이제 원전을 얘기했던 게 한국이 어떻게 보면 원전이 아랍에미리트 그 바라카 원전 수주 받고 나선 그 후로는 또 어떻게 보면 우물한 개구리가 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수출도 안 되고. 근데 갑자기 체코 때문에 또 열리기 시작하고 갑자기 미국에서도 파트너 하자 그러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계기는 모르지만 뭔가 계기가 생기면 그 잠재력이 폭발하거든요. 근데 그런 변곡점을 잘 관찰하려면 계속해서 공부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트렌드들은 뭐 신문을 보시건 그래서 세상이 지금 어디로 변하고 거기서 우리나라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 결국 거기서 좀 큰 성과 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 세상을 움직이는 기업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최영진 전무님도 팁과 함께 조언 좀 부탁합니다. 예, 올해가 일사년 아닙니까? 네. 120년 전 일사년에는 저희가 외교권을 박탈당했습니다. 일사대 계약이었고요. 60년 전 일사년에는 한일 수교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수교로 인해서 차관을 받아서 국가 재건을 했었거든요. 올해 일사년에도 상당히 아픈 일이긴 하지만 계엄과 탄핵 이후로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저는 올해 대통령 선거 이후에 대한민국이 어떤 움직임이 보일 것이냐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동안은 국장 탈수는 지능순이다라는 이런 증권가의 예. 사실 그
이 조소가 있을 정도였는데 대한민국 증시 다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전 세계 탑 10 국가 중에서요. 식민 지배를 하지 않고 식민 지배를 받았던 국가 중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뿐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앞서 우리 염경 이사님도 말씀 주셨지만 대한민국의 러브콜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했던 아픈 얘기를 기억해야 됩니다. Without us, 우리가 없으면 You don't have any cards. 너는 카드가 없어. 근데 우리는 아닙니다. 카드가 몇 장? We do have card. 우리는 카드가 있습니다. 그게 방산 조선일 수도 있고요. 원전일 수도 있고요. 그 외에 한국의 러브콜을 하고 있는 한국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집중 투자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우리 기업들, 그다음에 해외에서 우리한테 러브콜을 보내는 분야,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갖고서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바쁠수록 돌아가라. 이 두 가지 속담은 결국 서두르지 말라는 말일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투자 환경 속에서 자산을 지키는 가장 우선돼야 될 철칙,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길게 호흡하고 멀리 내다보고 이것이 소중한 돈을 튼실하게 키울 수 있는 첫걸음이 되겠습니다. 경제전쟁 꿈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금요일 오후 6시에 찾아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